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의 부산입니다. 부산의 해수욕장들이 일제히 개장했습니다. 서핑의 메카 해운대 송정해수욕장도 해수욕객들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수욕장 입구 회전 교차로에 지난 4월과 5월에 잇따라 싱크홀이 발생하며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왜 이곳에는 같은 곳에 한 달 사이 잇따라 싱크홀이 발생했을까요?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2일 밤 10시 30분쯤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입구인 회전교차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도로를 지나던 관광객의 차량이 싱크홀에 빠져 운전자 김모 씨 등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싱크홀이 발생한 지 13일이 지난 현장입니다. 이곳은 이렇게 임시복구만 이뤄진 채 펜스로 가로막혀 일부 도로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도 지난 4월에 똑같이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곳에는 철로 만들어진 직경 60cm의 파형 강관 관로가 병렬식으로 나란히 매설돼 있었습니다. 싱크홀은 지난 4월에 부식된 관로가 파손돼 토사가 유실되며 발생했고 5월에도 위치에서부터 원인, 규모까지 마치 쌍둥이 같은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첫 싱크홀 이후 부분 복구가 아닌 근본적 원인 규명이 이뤄졌다면 2차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싱크홀이 재발생됐던 데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철저하게 원인 규명을 했더라면 재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예산 낭비와 주민의 어떤 우려성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는 뒤늦은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송정해수욕장 입구 회전교차로 일대에 노후 관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수면하고 가까워서 해풍이나 염분의 어떤 그런 취약성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 부위가 부식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CCTV 조사를 하고에 그다음 부산시 GPR 집안 탐사 조사를 해서 두 가지 결과를 가지고 관 상태를 판단하여 그 노타리 주변에 교체해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왜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송정해수욕장 앞 쌍둥이 싱크홀. 해운대구는 해수욕장이 개장하며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해운대를 찾을 시기 대대적 하수관로 교체 공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부산 시민공원 주변 지역은 재정비 촉진 지구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부산 시민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고 층수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의 극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하야리아 기지 반환 운동을 벌였던 부산 지역 원로까지 나서 부산시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2006년 미군이 주둔한 지 56년 만에 미 하야리아 기지가 폐쇄된 후 공원의 모습으로 부산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산시민공원. 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지난해 12월 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부산시가 시민 자문위를 구성했고 최근 자문안이 발표됐습니다. 자문안에는 4개 촉진지구의 용적률을 10% 축소하고 아파트 최고 층수는 기존 계획인 65층에서 45층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 제일 꼴탕먹은 우리 원주민들이라 예. 혼자 썩게 살만하니까 아파트 못 올리고 만날 다 들은 집 아니고 또 50년 더 살아야 됩니까? 안 그래요? 부산시와 주민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경관심의위원회 등 재정비 촉진 사업 관련 절차는 모두 멈춘 상태. 부산시는 먼저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관심의위원회나 건축위원회를 지금 중단시켜 놓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방안을 모색해보자. 이런 식의 이 설계를 계획을 갖고는 이 시민공원으로서의 부시를 할 수 없다. 하여튼 지금 최대한 바꿔야 된다 하는 그걸 설득하기 위해 가지고
부산시의 이런 움직임 속에 15년간 미 하야리아 기지 반환 운동을 벌인 부산 지역 원로들까지 나서 시민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의 땅과 노고 모든 노력이 투영됐기 때문에 그 공원이 시민공원의 이름에 걸맞게 가야 학을 촉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부산 지역 원로와 시민단체 등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재정비 촉진지구내 주민들의 어려움은 선별적으로 피해 보상을 하고 일조권이 보장된 공건다운 시민공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분리받기 위해서 그 시민 소면 나링을 그 당시에 152만 명을 받아가지고 65층 뭐 이렇게 고층 아파트를 만들어가지고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앞으로 그 안 되기 함 투쟁을 뭐 계속할 겁니다. 시민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이 시민단체 원로들까지 배수진을 치면서 이 시민공원을 둘러싼 갈등은 단기간 해소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국립공원화가 추진되고 있는 금정산은 인근 부산대학교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내놓으며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시민 환경단체들은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부산시 전체를 놓고 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창한 수풀이 우거진 금정산 장전공원. 수령 50년이 넘은 소나무가 빼곡합니다. 그런데 이 장전공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인근 부산대학교가 장전공원 일부를 없애고 특수학교를 짓겠다는 개발 계획을 밝히면서부터입니다. 장전공원인 부산대 소유의 국유지라 내년 7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공원을 없애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시민환경단체는 산림 훼손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고 수개월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최근 정부가 국공유지에 한해서는 10년간 공원 해제를 유예한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대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대학교가 개발을 해온 걸 보면은 그린벨트도 해제가 운동장도 만들고 또 특수학교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밀실에서 했거든요. 또 저희 시민단체에서는 처리할 때까지 끝까지. 개발 위기에 처한 녹지는 장전공원뿐만이 아닙니다. 부산에선 74제곱킬로미터, 축구장과 비교하면 약 9,000배, 여의도의 25배 면적이 일몰제 대상입니다. 일단 부산시는 이 중 97%를 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의 계산을 보면 10년 기간이 유예된 국공유지가 47.4%, 다른 규제를 통해 개발을 막을 수 있는 면적이 38.5%, 특례 사업으로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는 면적이 3% 가까이 됩니다. 또 내년까지 4천억 상당의 예산을 확보해 일몰제 대상 면적의 4.2% 가까이 되는 사유지를 매입하면 대다수의 녹지가 보전될 것이란 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까지 2,927억 원 확보를 해서 시에서 가장 우리 시민들 많이 이용하고 해양 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보상 중에 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경사도 30% 이상 되는 지역, 환경성 등급 1등급 이상 되는 지역은 해제를 하더라도 실제 개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숨통을 텄을 뿐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공유지를 아예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국가가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폭탄 돌리지 마라.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10년 후에 해소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니와. 뭐 크게 본다면은 연간 한 약 4천억씩 20년간만 이렇게 장기적인 문제로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해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도심 속 허파 역할을 하는 공원을 지키기 위한 지역의 목소리는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예산 지원과 국유지의 무상이관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난 2017년 한 해에만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유기동물이 10만 마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동물을 키우기 위해 구입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유기동물을 반려동물로 입양하는 성숙한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해운대구에서 열린 반려문화 활성화 포럼을 김하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닙니다. 동물 인큐베이터에서는 젖도 떼지 못한 고양이들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애견 호텔급 시설을 갖춘 유기동물 입양센터가 31일 해운대구 성종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의 동물들은 모두 동물보호소에서 데려온 것들입니다. 보호소에 들어온 지 열흘이 지나면 보통 안락사 대상이 되지만 이곳 센터에 들어온 유기동물들의 최종 목적지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곁입니다. 노킬이라고 하는 절대로 우리 해운대에 들어오는 유기동물은 이 안락사를 시키지 않겠다라는 전제하에 지난 2017년 한 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기동물은 10만여 마리.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주인이나 입양자를 만나지 못해 안락사 당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고민하고 성숙한 유기동물 입양 문화 조성을 위한 포럼이 31일 해운대구 유기동물 입양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포럼 출연자들은 현재 시행 중인 유기동물 보호 대책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유기동물 보호도 중요하지만 먼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때는 즉흥적인 감정은 금물이라고 충고합니다. 교육을 받고 키워야 되는데 아직 그런 키우는 것만 생각을 하지 강아지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아직 사람들이 다 소홀히 하다 보니까 경제적 여건도 고려를 하고 키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동물들도 고통과 슬픔 등의 감정을 느끼고 특히 버려지거나 주인과 헤어질 때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남는 등 인간이 느끼는 감정과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사람의 감정으로 대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예기치 않게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해 동물 등록제가 필요한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 이력제 병행이 제시됐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요즘에는 이 동물 등록제에 동물 이력제가 들어가야지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동물 등록제 실효성 있는. CJ 헬로 부산방송은 올바른 반려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포럼을 오는 6월 12일 지역 채널 25번을 통해 방송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입양센터에 보호 중인 반려동물의 새로운 인연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 현안은 경부선 철도의 지하화와 엘코 델타시티를 중심으로 한 서부산권 그리고 세락한 원도심의 부활 등입니다.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위한 정책 설명회가 금정구에서 진행됐는데 핵심 프로젝트는 추진되지 않는 금정구에서 어떤 비전이 제시됐을까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산을 통째로 바꾸겠다. 연결과 혁신, 균형 발전을 이끄는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의 물결이 이번엔 금정구로 향했습니다. 행복이 최고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열린 소통, 공감, 행정, 현장이 답이다라는 신념으로 주민들의 행복, 더불어 사는 행복한 금정구현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도심과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 핵심 프로젝트는 추진되지 않지만 경부 고속도로의 관문이자 부산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비롯해 산성터널 등 5개의 도로축이 만나게 될 지역인 만큼 금정구에선 연결의 의미가 강조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7번 국도가 금정구의 이제 근간이 되는 교통축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산성터널과 또 이제 내부 순환도로의 순환 체계를 통해서 불경이 하나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의 불균형 극복과 서해와 남해, 동해 고속도로의 연결, 부산시가 그리는 큰 그림이 발표되는 자리였는데 금정구민들은 관내에서의 양극화와 불균형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부산대는 부산의 3대 상권이라 부를 정도로 아주 큰 상권이었는데 지금 경기 침체 및 아주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금정구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심리병원을 부산의료원 금정분원으로 꼭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부산시는 16개 구군을 돌며 진행될 정책 투어는 구군 순방이라는 형식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과 동서의 도로망의 구심점이 될 금정구에선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여름철 본격적인 해수욕철을 맞아 깨끗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부산의 송정과 송도 해수욕장과 함께 전국 270개 해수욕장 중 가장 이른 6월 1일에 개장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각 구군과 함께 바가지 요금과 청결 등에 대한 지도 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부산의 7개 해수욕장을 방문한 이용객은 4,100만 명으로 2017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바 있습니다. 동의대학교 생활대학 앞 광장에서 종이배 만들기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1, 2, 3학년 학생들이 골판지 종이배를 제작해 12m 수조에서 경주를 펼치며 진행됐습니다. 또 4학년 학생들은 박스를 가장 많이 실을 수 있는 모형선 제작을 통해 선박 구조와 설계 등의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의대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스마트 IT 제조기술 특화 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협력과 의사소통 능력 개발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 토크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인 커뮤니티 케어가 부산에서도 추진됩니다. 어르신이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현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최대 정책 과제 중 하나인 이 커뮤니티 케어 사업, 부산에서는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지 오늘 이슈 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 조미정 연구위원, 부산시의회 구경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이 커뮤니티 케어가 어떤 건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커뮤니티 케어라고 얘기하면 되게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지역에서 대상자를 돌본다는 말입니다. 네. 이게 새로운 용어는 아니고요. 우리 같이 나오신 조 박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쪽에서는 계속 예전부터 거론되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7년 기준으로 병상 사망률이 7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 선진국에서는 질병으로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전체 사망자의 한 40~50%를 차지하는데요. 네. 유독 한국은 75%에 달한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의료 수준이 취약해가지고 다들 병들어 돌아가시는 걸까? 그건 아니죠. 예.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던 집, 내가 살던 마을에서 자연스러운 노화와 그 생의 말기를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서 환자가 되어 죽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아주 인류학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 건강보험 재정이 매우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내가 살던 집에서 죽을 권리를 찾아주는 것과 그리고 보건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반드시 지금 필히 도입돼야 될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박사님이 보시기에 이 커뮤니티 케어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2019년 저는 좀 통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네. 2019년 3월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4.9%입니다. 여기에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17.4%로 전국 그 7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그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앞서 구경민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라는 부분들은
이 고령사에서 가장 먼저 이제 요구되는 부분들이 이 돌봄 수요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돌봄과 관련된 이 수요가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병원이나 요양시설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 커뮤니티 케어고요. 특히나 이게 부산을 포함해서 그 전체 인구 중 그 다수의 연령층을 차지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내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 그 노인기로 이제 접어드는 시기가 되고요. 그리고 2030년이 되면은 75세 이상 그 초고령기 그 후기인 고령기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이 사회적 부담이 훨씬 더 급격하게 증가되는 그런 그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본인들의 불편함들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제 부산에서 이런 그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드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 변화에 따른 어떤 국가 정책 그리고 우리 부산시의 이 필수적인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좀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커뮤니티 케어라는 게 과거에 하던 중앙정부에서 복지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각 시도가 따르라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각자의 지역에 맞춰서 사업을 하게끔 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앞서 조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타 시도에 비해서 매우 고령화율이 빠르고요. 또 이 커뮤니티 케어는 단순히 보건하고 복지의 통합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노인 돌봄이라면 주거 환경 모든 것까지 다 그 개선되어야 될 부분인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원도심 중심으로 보면 매우 열악하고 낙후된 그 주거 환경에 아주 그 고령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산의 어떤 특수성들을 감안해서 주거, 복지, 보건을 통합하여서 추진하는 것이 이제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인데요. 올 3월에 부산시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이제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부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협의해서 복지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부산 진구하고 북구가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곳에 지금 총 7억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일단 부산 진구하고 북구가 먼저 시범형으로 사업을 해보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좀 어떤 케어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인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이제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커뮤니티 케어는 보건, 복지, 주거, 그리고 마을 공동체에서 어떤 마을 리더들이 소통을 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 꾸려져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추진단이 구성되었고 어떤 구가 할 거라는 게 결정되었고 돈을 어떻게 지고 할 거라 되었으니까 북구하고 진구가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또 자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의료시설이라든지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든지 또 행정 조직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북구와 진구의 특색에 맞춰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거고 거기에는 이제 부산시에서는 부산 의료원이라는 공공의료기관이 같이 투입돼서 1차 의료 서비스까지 같이 이제 진행될 겁니다. 일단 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서 이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이제 원격적인 뭐 진료 도입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의 시선을 좀 표했는데요.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원격 진료와 관련해서는 뭐 의료 쪽의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것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체다라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고요. 오히려 1차 의료 체계를 이 지역사회 안에서 커뮤니티가 작동이 되려고 하면 이 1차 의료 체계가 제대로 이렇게 기반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수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그 방문 진료라든지 뭐 왕진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1차 의료 수가 체계가 이제 마련돼 있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사협회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많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정부에서 커뮤니티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 50% 그리고 지자체 50%씩 재정을 부담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부산시에서 이 50%를 좀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려고 하면 하겠죠. 하려고 하면 억지로 하면 하겠죠. 네. 근데 이게 매우 이제 그 불합리한 예산 편성인 게 커뮤니티 케어라는 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 커뮤니티 케어를 시행하는 그 취지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도 그리고 각 구군에 똑같이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을마다 자기 지역마다 현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라고 한다면 특히 우리 구군 같은 경우에는 그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곳이 많고 네. 부산 같은 경우는 중구, 뭐 동구, 서구, 영도까지 원도심에는 재정 자립도도 떨어지는데 네. 거기에다가 노인 인구는 매우 월등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가령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 송파구의 비교와 부산시 영도구, 중구, 동구를 비교한다고 한다면 그 기초단체 자립도는 상당히 떨어지면서 예. 물론 뭐 기초단체를 떠나고 광역시, 특별시를 비교한다로 서울시와 부산시의 재정 자립도는 상당히 차이가 났는데 노인 인구는 월등히 더 높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근데 똑같이 중앙정부가 50대 50으로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예산을 좀 수용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곳에 사는 시민들은 거기에 당응하는 서비스를 받고 예. 그렇게 안 되는 곳에서는 또 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을 중앙에서 저는 이제 최소한 이 그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자기 지역에 맞게끔 사업을 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예산만큼도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5대5로 할 것이 아니라 예. 그 지역 현황에 맞게끔 예산 조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중앙에서 조금 이 부분을 다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선도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솔직히 이 커뮤니티 케어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정말 이렇게 모든 부처 그리고 공공뿐만 아니라 여기는 민간이나 지역 주민들까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중요한데요. 현행 저희 우리나라 돌봄 체계들을 살펴보면 의료와 그리고 복지 간의 이 공유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 주소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뭐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사회에서 끊김없는 이런 돌봄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 민간 그리고 지역 주민을 포함한 이런 모든 주체들이 유기적인 이 연계 체계들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들이 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부 차원에서는 부서 간의 어떤 연계 협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정보 체계들 이게 부서 간은 칸막이도 있지만 정보 시스템도 이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서 이게 공유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아마 해소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부산을 포함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해야 될 그 부분들은 이제 커뮤니티 케어가 작동이 되면은 부산 진구라든지 북구에는 읍면동의 케어 안내 창구와 그리고 구군에는 지역 케어 회의 체계를 작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케어 안내 창구는 주민생활 돌봄과 관련돼서 주민생활 전반과 관련된 그런 모든 정보들이 모아지고 그 모아진 정보들을 지금 현행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뭐 아동이나 이런 전달 체계로 이렇게 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고요. 네. 동시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들이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구군 단위의 지역 케어 회의 체계를 통해서 연결시켜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자원이라든지 공공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이게 포괄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두 분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도 원도심 지역 굉장히 고령화돼 있지 않습니까? 뭐 전남이나 경남의 어떤 좀 군 그리고 마을 시골 마을 같은 데 가면 대부분 이제 고령화돼서 시골에 어르신들만 많이 계신데 그런 곳에서 이렇게 커뮤니티 케어가 잘 장착을 해서 진행이 되려면 인력의 문제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의문이 좀 드는데 어떻게 좀 잘 추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읍면동 케어 안내 창구를 설치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 지금 8개 선도 사업 지역이 선정돼 있고 부산은 거기에서 이제 예비형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국비가 추경 작업이 끝이 나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은 선도 네. 사업에 이제 예산이 국비가 매칭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지역 케어 안내 창구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복지부 그 지침엔 상에는 2명의 인력을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읍면동의 케어 안내 창구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의 인력을 통해 가지고 모든 어떤 정보 공유 체계라든지 자원 연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요거는 단순한 인력이 아니고 공무원을 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책임감과 거기에 따른 전문성이 뒷받침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공공에서 모든 걸 돌봄을 다 커버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그 돌봄들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돌봄 방식을 좀 다양한 방식까지도 동시에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일단 이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앞서서도 이제 건강보험 문제 같은 것들도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또 다른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커뮤니티 케어를 얘기하는데 저희가 자꾸 노인에만 방점을 둬서 얘기하는데 네. 당장 시급한 게 부산 같은 경우는 2022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네. 당장 시급한 게 노인이라도 노인이 얘기하는 거지만요. 커뮤니티 케어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뭐 지금 뭐 우리 흔히 시민들이 말씀하던 진보 진영의 정부가 들어섰던 네. 보수 진영의 정부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그 정치색과 상관없이 복지가 가야 할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네. 처음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체계를 갖추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범으로 노인을 한다지만 이거는 노인을 한다, 뭐 장애인을 한다는 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아동 할 것 없이 뭐 노숙자, 뭐 지금 요즘에 좀 언론상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뭐 조현병 환자, 정신질환자 환자들 모든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모든 시민과 대상자들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내가 살던 마을에서 이웃과 함께 그 마을 공동체의 힘으로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커뮤니티 케어가 사실 좀 어렵죠.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 어렵죠. 우리 뭐 예산 얘기도 있고 행정에 뭐 부처 간 칸막이라는 것부터 해서 참 어렵죠. 네.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우리 너무 오랫동안 관료 사회들이 자기 분야를 어떻게 하고 예산은 어떻게 쓴다는 게 딱딱 나누어져 있다가 이제 비로소 통합이란 걸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조금 당혹스러워합니다. 이런 체제를 좀 개선하고 하면서 시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하다 보면 저는 아마 대한민국이 먼 훗날 뭐 20, 30년 뒤쯤 되었을 때는 모든 복지가 지역 돌봄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든 복지를 지역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방향으로. 살던 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편안한 복지를 받는 것. 그것이 모든 복지가 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커뮤니티 케어가 좀 잘 자리를 잡아서 나아가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을 이제 한다고 하니 사실 민간에서는 우려도 있습니다. 민간에서 복지를 그동안 담당하셨던 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유한 권한, 우리의 그 노하우가 정말 우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밀착해서 그 노하우들이 관으로 이관되면서 다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들도 있으십니다. 네. 근데 이 사업은 커뮤니티 케어는 절대 국가나 지방 정부 주도로 갈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민관 협치로 가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모두가 상생하는 대상자들, 시민들을 위한 거기도 하고 지금 현재 복지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민, 관 모든 분들이 상생하는 바람직한 정책이기 때문에 네. 지금에 가지고 있는 약간의 우려와 걱정은 충분히 소통으로 해결을 해가나 보면 분명히 이 커뮤니티 케어는 좋은 성과를 얻을 거라 기대합니다. 네. 네. 박사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포함해서 부탁을 조금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쭉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 케어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지역사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이런 다양한 이게 종합적인 그런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하려고 하면 이 지역 중심의 이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는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통합돌봄 이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서별 칸막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개별화 파편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좀 보다 지역 주민의 욕구에 맞게 통합적으로 제공하자는 게 이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서 간 칸막이를 좀 없애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예산을 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로 좀 우선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 부산이 추진해온 돌봄 관련 정책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돌봄 관련 정책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리고 기존 정책들은 살려내고 또 여기에 부산시 특성들을 살려내는 그런 네. 형태로 좀 전환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행 돌봄 체계에서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지역사회로 복귀한다고 해서 당장 이 돌봄이 지역사회에서 작동되는 체계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소가 현 주소가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봄의 부담이 오로지 그 가족에게 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끊김없는 지역사회에서 돌봄 체계가 작동이 되려고 하면은 아마도 정부나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마련을 하고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24시간 365일을 커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에서 그 지원하는 이런 공공 서비스의 그 부분과 관련해서 빈틈이 발생하는 이 사각지대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래서 보다 돌봄의 방식들을 좀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까지도 동시에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두 분 나오셔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가 좀 잘 자리를 잡아서 다음에 다시 또 두 분을 모실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토크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프로야구 경기가 시작됐지만 롯데 자이언츠는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수들에게 힘이 되는 건 팬들의 응원이겠죠. 독특하기로 유명한 롯데 자이언츠 팬들의 응원 문화를 만나보시죠. 부산 사람들의 애국가 부산 갈매기가 울리면 사직구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노래방이 됩니다. 가끔가서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경기를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참. 응집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응원이 재밌고요. 경기의 짜릿함이 좋은 것 같아요. 응원으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롯데 말고는 없어요. 사진 노래방이라고 하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와, 정말 대단하다. 와, 이렇게 응원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구나. 관중들을 다 보거든요. 진짜 열정적이신 분이 계세요. 부산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수식어 중 유독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 이름, 롯데 자이언츠. 부산 시민을 단숨에 홀린 이 구단은 타 지역과 비교해 다소 열정적이고 과격한 팬으로 유명합니다. 롯데 로이스터 전 감독이 미국에서 가장 극성스러운 보스턴 레드삭스의 응원보다도 한 단계 위라고 말할 정도로 독특하고 열정적인 팬 문화를 가진 롯데 자이언츠. 야생 야사를 외치는 롯데 팬의 열정은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때는 지정 자습제가 없었거든요. 먼저 잡는 사람이 자이였기 때문에 그때 시합 들어가기 한 2시간 반, 3시간 전에 이제 게이트 문을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랬어요. 야, 나온다. 저기서부터 다다다다다다다다닥 소리가 나 이렇게. 자리를 확보하려고 모든 팬들이 정말 많은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그거 볼 때마다 한 번씩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 당시에 처음 뵀을 때의 느낌은 와, 우리나라에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는 열정적인 팬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었고요. 82년도 창단 이후
대구의 삼성 라이온즈와 함께 한 번도 이름과 연고지를 바꾸지 않은 롯데 자이언츠는 롯데가 아닌 부산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팬들에게 뿌리내린 연고지에 대한 충성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지역사회와 연대, 거주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바탕으로 부산이라는 연고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는 84년부터 89년까지 6년 연속 프로야구 관중동의 1위를 기록하고 91년에는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최초로 홈경기 100만 관중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또 여기에 급하고 욱하는 성격의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이 반영되어 선수들이 잘하면 칭찬과 격려를, 못하면 강한 질책을 하면서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합니다. 형식적으로 응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팀과 선수에 대한 불만, 욕, 칭찬, 격려 등 마음에 있는 모든 표현들을 응원과 함께 표출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다소 과도하고 소란스러운 롯데 팬. 그 시절 때 조성환 선배가 최백용한테 이걸 맞고 그 팬들과의 막 이런 다툼과의 싸움이 있었고, 그 경기가 끝나고 한 주 뒤에 부산에서 사직에서 게임이 있었거든요. SK와. 그 경기에서 팬분 한 분이 뛰어오시더니 그때 박지용 선배한테 장난감 칼을 탁 던진 거예요. 이렇게 게임이 갑자기, 저희는 그때도 또 졌어요. 또 SK한테. SK 선수들이 나갔는데도 버스가 못 나갔다더라고요. 유리가 다 깨지고, 버스가 유리가 깨질 정도의 뭐 그 정도라면 야, 정말 대단하다. 많이 당황했죠. 겁도 났었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막 정말 머리가 좀 복잡했었었고, 혼을 내더라도 내가 내겠다. 네, 혼을 내더라도 내가 내고, 뭐 심지어 뭐 욕을 하더라도 내가 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본능에 충실한 롯데의 응원 문화는 마응원, 아주라 응원으로 대표됩니다. 상대 팀이 주자에게 견제구를 던졌을 때 일제히 외치는 마응원은 상대 투수에게 위압감을 조성해 상대 팀에서 건의할 정도로 실제 경기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파울볼을 잡으면 주변에서 일제히 외치는 아주라 문화는 야구의 부산이라는 지역색을 아주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접하게 된 응원 중에 하나가 뭐 아주라, 뭐 상대 투수가 견제했을 때 마라든지 뭐 좀 이런 그 응원을 접했을 때 아무래도 뭐 지역색이 표현돼 있다 보니까 저도 나중에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같이 막 화내고 막 이러면서 경기가 잘 안 됐을 때도 팬분들이 너무 열정적이게 응원해 주시니까 저희는 더 오히려 그런 거에 또 힘을 받아서 또 하다 보면 또 점수도 잘 나고 이러면 또 그게 오히려 더 배로 좋은 것 같아요. 응원할 때. 이 응원도 하나의 저는 문화라 생각하거든요. 열정? 지금 성적은 안 나지만도 지금까지 롯데가 뭐 팬들에게 1등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팬들의 열정이잖아요. 이처럼 쉬지 않고 응원을 하는 팬들은 단순히 경기를 이기기 위한 선수들의 격려 차원의 응원뿐만 아니라 승부를 떠나 같은 팀을 응원한다는 동질감으로 하나가 되어 응원 문화 자체를 즐깁니다. 너무 우리가 야구를 좋아해서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응원한다고 다 모이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거든요. 롯데를 너무 좋아했어. 말 그대로 즐거움, 희로애락이에요. 슬프고 울고 또 화끈하고 의리도 있고 당김도 잘 되고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고 파고치고 응원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이기면 더 좋고 야구장도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자칫 과격할 수 있는 응원 문화를 열정으로 승화시키는 롯데 팬에게 야구는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닙니다. 부산 사람들에게 야구는 생활의 일부분이며 단순히 승리를 위한 집념의 표출이 아니라 하나의 즐거움이자 문화로 자리 잡은 롯데의 야구 응원 문화. 가끔은 과도할 정도로 소란스럽지만 이러한 문화를 통해 스스로 몰입하는 수단으로 팀과 하나가 되고 당당하게 그라운드 밖의 선수로서 역할하는 롯데 팬. 똑같이 약속을 하고 똑같이 함성을 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응원을 하고 지금도 처음처럼 꾸준하게 해주는 게 그게 선수와 팬들과 또 팬과 친구와 어떤 그런 약속입니다. 그만큼 승리에 뭐 열망했고 야구를 너무 사랑했고 롯데를 너무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좀 더 지금 들죠. 롯데자이언츠 팬분들은 이 개인 한 명 한 명이 아니고 전체인 것 같아요. 전체가 정말 자랑거리고 선수들이 뭐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변함없이 꾸준하게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모습, 그게 아마 뭐 저는 뭐 항상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부산 갈매기들의 꿈은 경기의 승패를 떠나 선수들의 근성 있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야구를 보길 원합니다. 인생의 숙소판이라고 하는 야구. 팬들은 역전이라는 드라마 같은 롯데 야구를 통해 인생의 희로애락을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